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저는 오늘날 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동양 정치 사상에서는 천하위공을 말합니다. 천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이다. 천하의 모든 일은 공의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양 정치 사상에서는 더 리퍼블릭, 공화국을 말하는데요. 이 공화국의 어원을 살펴보면 레스 푸블리카입니다. 레스 푸블리카는 공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더 리퍼블릭, 레스 푸블리카는 공적인 것을 향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모든 역사 속에서 공적 가치와 공동선, 공공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LH 사태는 공적 영역에서의 사익 추구로 인해 공적 가치가 훼손된 전형적 사례입니다. 공익 정보를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일탈의 수준이 아닌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공화국은 말 그대로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말하는데, 이 공화국을 이루기 위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공익 추구의 공 앞에 사익 추구인 투기가 붙은 형용 모순적 상황, 바로 투기 공화국의 오명을 씻어내야 합니다. 공공선, 공동선, 공익가치 추구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을 되살려 공화국의 본래적 의미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화국의 회복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또 미래 세대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자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 대행님, 네. 제가 그 공화국 얘기를 했는데요. 네. 레스푸블리카 그리고 천하위공. 근데 LH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저는 투기가 공화국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남기 총리 대행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앞부분에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쭉 잘 경청을 했는데요. 뭐 네. 저는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투기 근절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LH에 대한 조직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것이 이 투기 공황을 잡는 바로미터 잣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한 시점이 흘렀는데 지금 그 투기 근절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왔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은 이미 정부가 3월 30일 날 네. 굉장히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마련해서 발표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LH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소위 LH 환골 탈퇴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갈래인데요. 대개 LH의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LH 직원들의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 세 번째는 LH라는 기관의 경영 혁신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검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LH라는 조직의 기능 설정 내지는 이제 조직 혁신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검토가 되면 저는 다음 달에 발표해 드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LH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이제 기능 독점에 있었다. 네. 당시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이번 사태가 예견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조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LH 자체가 기능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조직이 너무 비대화된 것 같습니다. 한 10,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제 이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어떤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감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서로 조직 간의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LH가 환골 탈퇴, 그 다음에 조직 혁신을 좀 바꿔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공적 영역에서 이제 공익 추구가 매우 중요하다, 이 LH 사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부의 편중을 낳고 공동체 유지에 상당히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저는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상위 10%의 세대가 전국 토지 사유지죠. 77.2%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 알고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편중이 심각하다라는 건데, 부동산 편중은 부에 집중하고 그것이 이제 불평등의 구조를 낳고 있다.
결국 이제 공동체를 위기를 몰고 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의원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의 편중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특히 이와 같은 형태로 어떻게 보면은 근로소득하고 이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서 떨어지는 어떤 횡재소득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 단순히 부의 편중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젊은 청년들의 연봉이 3, 4천만 원인데 옆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3, 4억을 번다면은 누가 근로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편중은 이제 부의 편중이고 집가 상승, 네. 부의 불평등 구조, 또 후세에게 부담이 되고요. 기회 박탈, 사회 통합,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훼손한다. 역사도 얘기해 주죠. 로마의 라틴 푼지움 같은 경우도 역시 토지가 집중되면서 로마가 이제 붕괴되는 결정적이었고요. 사실은 또 대농장 지주의 어떤 이 남북 전쟁의 기본 원인 중에 하나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토지의 집중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말에 이 토지 겸병에 의한 권문세족에 의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를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이 토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라고 하는 학자를 아시죠? 예. 이제 진부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는데 부의 집중화의 가장 큰 문제, 불평등의 큰 문제는 토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의 집중화, 이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공통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실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부의 가치의 소유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를 있기 때문에 이 조세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1인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조세 부담이 부의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저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의원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생각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다주택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좀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통해서 좀 정상화하는 과정을 걷고요. 지금 1인 무주택자라든가 1인 주택자에 대해서는 일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 혜택을 주어서 조세 제도를 통해서도 조세 형평등이 하지만은 그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집중은 조세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불평등 문제를 조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역사가 남겨준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 바라겠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의 편중 문제 중에 하나가 상위 10%의 통합 소득이 하위 10%의 통합 소득에 비해서 약 64배가 많다라는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 문제가 매우 큰 문제인 것이죠. 이 통계 수치도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근데 아마 이 통합소득의 평균치가 그렇지 실제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따라서 오늘날 보면 사회통합적 조세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 피게티 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니까 경제 수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월등하게 높다. 그렇다 보니까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 이거에 대해서 누진적 자본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세계적인 어떤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역시도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7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제가 토지의 얘기를 하고 조세 제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불평등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통합적 조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저는 장기적 과제로서 국가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조세제도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소위 사회통합적 조세제도 성격을 상당 부분 많이 거의 저는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조세제도에 궁극적인 목적 자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라든가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의 편중 구조, 이 재분배 문제를 제가 계속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공동체, 이 공화국의 기본 가치가 공익 추구인데 이러한 공익적 가치의 추구의 가장 저해 요소가 바로 이런 불평등의 문제이고 오히려 그 조세 불평등에서 나오는 문제다.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조세제도, 사회통합적 조세제도라는 면에서 장기적 과제로 좀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장관님, 네,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것은 이제 법치주의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은 바로 저는 법의 지배, 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권력기관이 자기 조직이 아닌 국민과 공익에 헌신하는 본래적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1항을 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직에 충성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조직을 위한 검찰이 됐다. 이거에 대한 주장을 한 말을 볼 때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라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적인 답을 좀 드릴 수밖에 네네. 없다는 점을 좀 우리 박성중 의원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청법상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수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별법상으로는 국가 사무의 상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라는 그런 정의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반성적인 차원 또 회고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는 국가의 기관 조직이 전체의 국가 행정 체계 속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능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도 있고 또 국민의 일각에 지탄을 받아온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 조직이 아까 제가 어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적어도 조직 문화가 개선된다는 것, 즉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난다면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평가받을 그러한 지점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정 활동 활발히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모습과 법무부 장관의 실제 검찰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헌법상 네. 개별적인 그런 독립적인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정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고요. 상당 부분 기속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자유로운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무부의 장으로서 법무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또 검찰의 구성원들을 설득 혹은 이해를 시키는 과정 속에 의원으로서 가져왔던 여러 가지 철학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조금은 다른 듯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차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검찰의 요즘의 모습을 보면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요. 개혁에 대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좀 읽게 되는데 이 법무부 수장으로서요. 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할까요?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조직적 저항이라는 그런 것은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으로부터 뭐 한 달여 전과 지금은 조금 상이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나 홀로만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의 정의란 측면에서의 검찰 조직 문화가 개선됐느냐라고 물어주신다면은 아직은 아니지만 요즘에 조직적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은 현상적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요즘 제가 느끼는 솔직한 소회입니다. 나아졌다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요즘에 언론 보도 나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접근하는 문제를 봤을 때 아직까지 검찰이 조직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의 본질은 성접대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시작됐고요. 그 실체적인 어떤 사건이 규명이 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체적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 그러면- 김학의 사건을 의원님께서 지금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네. 한 이제 상징처럼 예. 일례로 들으셨는데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모든 검사들이 검찰 조직이 그러하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면 그렇지는 않죠. 저도 그런 차원의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형사부와 공판부 또 네. 일반 부서에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몇몇의 특정적인 사건들이 과도하게 피의사실 공표처럼 부각되고 그것이 조명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검찰 행정의 어떤 그 과정들이 상당 부분 뭘 이해되고 폄하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부터 저는 가장 분기점이 뭐냐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 국민의 여론이 높아진 것이 저는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까지는 국민들이 느낄 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이 야반 도주를 하면서 변장을 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검사 출신이었고 법무부 차관 출신이었던 사람이 야반 도주를 했는데 왜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거기서부터 사실은 본질이 출발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는 왜 수사를 못했는지, 검찰 내 조직에서의 감찰은 왜 안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히려 선행돼서 조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 자체를 봤을 때 검찰 조직 안에서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요. 1차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면죄부를 줬죠. 2차 검찰의 수사가 있었고 또 역시 면죄부를 줬습니다. 1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2차는 피해 여성이 그 동영상 속에서 등장한 피해 여성이 분명히 명확한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맞다. 그 동영상을 보고서 다 맞다라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 진실을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여성이 용기 있게 그런 말을 할 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상조사단이 발족이 됐고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제3차 특별수사단이 발족을 해서 성접대 사실을 밝혀냈고 부랴부랴 늦게나마 기소를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그러한 사실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수사 결과였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 부분이 지금 별도로 고발되어서 수사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을 의원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개혁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군 개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개혁, 경찰 개혁 이런 개혁들이 왜 있냐면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했다. 따라서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 또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은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직적 이해를 옹호하는 집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과거의 예. 국민들의 질탄과 지적이 상당 부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은 주요한 공약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도적 개혁이 있었습니다. 성과를 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제도적 개혁이 검찰의 조직 문화로 깊숙이 그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역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고 검찰의 구성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달라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습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 중에 제가 특별히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또 특정 언론과의 유착의 문제, 또 아직도 직접 수사 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관행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혁을 다시 얘기한 이유는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을 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인선이 좀 남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생각하는 검찰총장 인사 기준이 뭐라고 좀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관련해서 국민 천거를 마쳤고, 검증 작업이 지금 거의 막바지 지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신 인사권을 장관이 재청권에 기해서 재청을 하게 되는 절차들이 남아있고, 그 전제로서 총장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몇 배수로 압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총장 추천위원회라는 절차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청권자로서 어떤 차기 총장 후보의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검찰 조직의 어떤 조직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또 법치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그 덕목을 갖춘 분이 검찰총장에 임명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공화국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요, 이 공적 가치, 공익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 통합적 조세 제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나아갈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